투자에서 최악의 상황은 경제 위기와 같은 급락장에서 헐값에 보유한 자산을 팔아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얼마 전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장기 투자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깨닫게 되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하기 좋지 않다고 대놓고 선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장기 투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산 가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는 시장에서는 장기 분할 매수가 답이긴 한데 일본과 같이 장기 우하향하는 시장이 우리 앞에 찾아올까 걱정입니다. 이제 40이라 앞으로 20년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데 걱정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혹시 내가 은퇴할 시점에서 자산 가치가 폭락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큰 것이겠죠. 일본 버블의 형성과 붕괴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일본인 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일본의 버블은 무겁게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나라가 일본과 20년 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간다는 말을 지겹도록 들으셨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본처럼 자산시장이 폭락할 거라는 예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일본 버블의 정점이 1990년이었으니 그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난 시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모두가 우려하던 자산시장의 붕괴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한 걸까요? 일본의 버블은 20세기 최악의 버블로 역사에 기록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특정 상품, 특정 회사의 버블이 끼는 경우는 있었지만 나라 전체에 버블이 가득했던 경우는 없었거든요. 1980년대 말 5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부동산은 물론이고 주식시장까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4, 5배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종목이 아니라 자산시장 전체가 폭등했다는 얘기입니다. 1만 선을 오가던 니케이 지수는 4만 포인트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리스트를 일본 기업들이 점령했었고요. 정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버블은 주식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엔화의 가치가 상승하고 금리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가게는 물론 기업까지 가세해서 부동산 투자에 열중했습니다. 당시 도쿄에 위치한 황궁터만 팔면 캐나다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는 말이 돌 정도로 미친 폭등이었습니다. 최근 서울 집값을 두고 미친 집값이라고도 하고 버블이라고도 하죠. 10%대의 상승이 몇 년만 지속돼도 이처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당시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지 아시겠죠? 전체 지가가 3배 이상 폭등했다는 것은 일부 지역의 경우 수십 배씩 상승했다는 뜻이니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버블의 정점이 정상이 아니라 버블이 끼기 전의 상태가 정상이라는 겁니다. 버블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아요. 다시 니케이 지수를 볼까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은 실제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한꺼번에 당겨와 부풀어 올랐던 버블이 해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버블이었던 만큼 그것이 해소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2020년 현재 니케이 지수는 2만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붉은색 장기 성장 곡선에 근접해 있습니다. 90년 버블의 정점이 아니라 2020년 현재가 정상 아닐까요? 우리나라에도 거대한 버블이 끼었던 적이 있었죠. 1990년대 말 코스닥 버블입니다. 당시 고점은 현재 지수로 환산했을 때 2834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닥 지수는 어디에 있나요? 700 부근에 있습니다. 고점 대비 아직도 70%가량 하락해 있죠. 영원히 이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버블의 정점이었던 20년 전 상황은 지극히 비정상적이었으니까요. 버블은 단기간에 엄청난 에너지를 뿜으면서 몇 배씩 상승을 하죠. 특정 상품의 경우 수십 배씩 상승하기도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버블입니다. 버블의 정점에서 투자하면 지옥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수십 년이 지나도 이전 가격을 회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산시장이 70%, 심지어 90%까지 폭락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만큼 커다란 버블이 필요하죠. 그래야 폭락도 가능하니까요. 그럼 지금 한국 코스피 시장은 버블일까요?
만약 버블이 잔뜩 낀 상태라면 절대로 장기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죠. 코스피 차트입니다. 10년씩 박스권에 갇혀 있기도 했지만 장기로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했었죠. 80년대 3조 호황으로 거품이 끼기도 했지만 97년 IMF를 맞아 혹독한 암흑기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IT 버블, 차화정 버블 등 크고 작은 버블들이 끼기도 했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폭락장을 경험하기도 했죠. 결국 장기 상승 곡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거품을 의심해야 할 무언가가 보이시나요? 오히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장기 성장 곡선 아래에 머물고 있죠. 투자하기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라는 뜻입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조정이 길어지는 것만큼 좋은 일도 없을 테니까요. 흔히 일본이 지난 30년간 줄곧 하락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평가되어 거품이 끼는 것이 무섭듯 반대로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코스피 지수와 니케이 지수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2012년부터 201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본은 거품이 붕괴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정이 이어져 저평가 구간에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차화정을 중심으로 미니 버블이 끼어 있던 시기입니다. 결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2000선을 중심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반면 니케이 지수는 아베노믹스와 함께 2만선을 돌파하기도 했죠. 4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일본 경제가 성장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 비해 성장률이 둔화된 것이고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이 길었던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미국 시장의 지난 200년간의 자산군별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현금을 제외하고 모든 자산이 우상향을 지속했죠. 주식은 연평균 7% 가까이 상승했고 채권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지난 30년간 자산군별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미국처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지난 30년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주식, 채권, 예금, 부동산 순으로 꾸준히 우상향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연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이 월등하죠. 아주 오래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식을 사서 보유했을 때 가장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이 채권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주식은 수익률은 좀 높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고 채권은 변동성이 낮지만 주식보다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식의 높은 수익률과 채권의 안정성을 골고루 누리는 겁니다. 토니 라빈스는 4년 동안 위대한 투자자 50인을 인터뷰한 결과를 머니라는 책으로 엮었습니다. 900페이지 분량의 어마무시한 책입니다. 그는 존 보글, 레이 달리오, 워렌 버핏 등 전설적인 투자자들과 인터뷰하면서 투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가 알고자 했던 것은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과 저처럼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그래서 그가 대가들에게 공통적으로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부를 물려줄 수 없고 몇 가지 투자 원칙만 물려줄 수 있다면 무엇을 남길 거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것 아닙니다. 마켓 타이밍을 잡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아주 단순한 원칙이었습니다. 첫째, 가능하면 일찍 투자를 시작해서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리라는 것. 둘째,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통해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기운 빠지나요? 거창한 무언가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너무 싱겁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간 시장에서 살아남고 최고의 성과를 거둔 투자자들의 조언입니다. 여러분이 투자에 실패하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비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원칙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대로 실천하면 100%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칙을 알려줘도 시시하다는 이유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산 투자입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코비치는 분산 투자야말로 유일한 공짜 점심이라고 강조했죠. 더 적은 위험으로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분산 투자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분산 투자라고 하면 주식 조금,
부동산 조금이라고 생각하거나 성장주와 배당주를 섞어 투자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크나큰 착각입니다. 그건 분산 투자의 아주 작은 단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분산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시간의 분산입니다. 둘째는 국가별 분산이고요.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자산군에 대한 분산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해 분산 투자한다는 뜻은 일정 금액씩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한다는 뜻이 됩니다. 특정 시점을 노려서 사고 파는 마켓 타이밍을 노리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해야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적립식 투자는 변동성에서 더 큰 이익을 취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좀 어렵죠? 그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에서 인덱스 펀드 투자를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지수가 1200포인트까지 폭락을 했고 그게 3년째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가는 4년째 되는 해에 급반등을 해서 28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 해에 이르러서는 다시 2000포인트로 떨어져 5년 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끔찍한 상황이죠. 이번에는 다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앞의 사례와 똑같이 2000포인트에서 투자를 시작해서 2년째까지 지지부진 이어지다가 3년째 되던 해에 2400포인트, 4년째에는 2600포인트, 그리고 마지막 5년째에는 2800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최고의 우상향 그래프죠. 여기서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두 가지 결과가 도출됩니다. 매월 꾸준히 같은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변동성이 컸지만 지수는 전혀 상승하지 않았던 A 상황에서도 큰 투자 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지수는 5년 전 그대로인데 어떻게 수익이 발생한 걸까요? 그 비밀은 변동성에 있습니다. 조정 기간이 길었고 그 기간 동안에는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었던 주식의 수가 늘었기 때문이죠. 지수는 하나도 오른 게 없지만 주식의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져서 수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시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A의 높은 변동성이 B의 꾸준한 우상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A의 경우가 B보다 약 15% 높은 수익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분산, 즉 적립식으로 꾸준히 일정액을 투자했을 경우 수익률은 꼭 주가가 상승해야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강한 조정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익률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장기 투자자라면 조정장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버블이죠. 중요한 것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투자하는 겁니다. 보통 시장이 폭락을 하면 사람들은 투자를 멈추고 멀리하죠. 그리고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손실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적립식 장기 투자의 효능을 믿고 시장이 좋을 때건 나쁠 때건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시장에 대한 분산 투자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쩌나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3% 전후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이어가던 과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줬습니다. 달리 분산 투자가 필요 없었죠. 하지만 성장률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 대비 저성장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분산 투자가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국내 시장은 물론 선진국을 대표하는 미국 시장,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 적당한 비율로 분산 투자해서 세계 경제가 성장한 부분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자산 배분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금 등 다양한 자산군들이 있죠. 전문적인 투자자라면 각각의 자산을 환상적으로 조합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죠. 복잡성은 실행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러니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위험자산의 대표격인 주식과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채권을 조합하는 것만으로 자산 배분 효과 대부분을 누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존 보글의 미가공법이라는 손쉬운 자산 배분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30대라면 채권 비중을 30%, 주식에 비중을 70% 투자하면 되고, 만약 40대라면 채권 40%, 주식 60%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쉽고 직관적이죠. 하지만 개인의 재정 상태, 은퇴 시점 등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비율을 찾아가는 것이 과제가 되겠네요. 사실 존 보글은 젊은 사람들, 앞으로 30년 이상 투자를 지속할 사람들에게는 주식 투자 비중을 100% 가까이 가져가도 무방하다는 조언을 남겼죠.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크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 월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대로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경우 채권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정해진 정답은 없다는 뜻이겠죠. 중요한 것은 투자 원금을 찾아 써야 하는 시점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하는 것과 그 시점에서의 자산 규모일 겁니다. 일례로 워렌 버핏의 경우 자신이 죽으면 부인에게 90%는 S&P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단기 미국채에 넣어두라고 했죠. 전체 투자 금액이 워낙 큰 부자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은 10%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최악의 상황은 경제 위기와 같은 급락장에서 헐값에 보유한 자산을 팔아야 할 때입니다. 특히 은퇴 후 고정 수입이 부족할 경우 평생 투자한 자산을 헐값에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여러분이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은퇴 시점에서 자산을 찾아 써야 하는데 그때 경제 위기 같은 게 와서 시장이 폭락해 있으면 어쩌나.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은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부터는 서서히 현금성 자산의 비율을 높여가는 전략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현금성 자산을 높게 가져가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딜레마에 봉착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투자 원금에 손대지 않고 이자와 배당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으로 3에서 5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적당할 겁니다. 왜 3에서 5년일까요? 지난 50년간 한국 경제의 순환주기 그래프입니다. 대략 한 사이클이 3에서 5년 정도로 호황과 불황을 오갔습니다. 불황기 평균 기간은 1에서 2년 정도였고요. 주가 지수가 폭락하고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평균 3에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은퇴 시점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져 자산시장이 폭락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매월 들어오는 고정 수입으로 3에서 5년 정도만 버틸 수 있다면 헐값에 자산을 매각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나중에 수입이 늘면 큰 돈을 투자하겠다는 생각보다 젊어서부터 작은 돈이지만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소비하고 남은 돈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투자할 돈을 따로 남겨두고 소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우리도 일본처럼 저성장이 고착화될까 걱정하는 대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세계 시장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시점에서 자산 시장이 폭락하면 어쩌나 걱정되신다면 채권의 비중을 늘리고 3에서 5년 정도 자산을 팔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금성 자산을 마련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과 재조정에 관해서는 꾸준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을 발굴하고 타이밍을 맞추는 일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지만 자산 배분은 공짜 점심입니다. 낮은 위험 수준에서 높은 수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각자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최적화된 자산 배분을 찾기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처럼 두려움 때문에 현금을 들고 매일매일 손해를 쌓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늘 영상이 장기 투자 못하겠다는 분들에게 작은 용기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